친구야, 너 퇴직금 얼마 받았니? 재작년 가을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김재훈이 물었습니다. BMW 7 시리즈 키를 만지작거리면서요. 손목엔 롤렉스가 번쩍였습니다. 나 2억 좀 넘게 나왔어. 제가 대답하자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들 결혼시키느라 거의 다 썼어. 지금 남은 거 별로 없어. 그 순간 김재훈이 제 어깨를 탁 쳤습니다. 얼마나 남았는데? 설마 5천도 안 돼? 그 정도는 돼. 제가 대답하자 그가 웃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해. 나 지금 한 달에 600 넘게 벌어. 너도 해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새벽 3시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알바보다 못한 돈을 벌면서요. 그리고 김재훈은 수천만 원대 빚을 지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제 이름은 박명규입니다. 올해 59살이에요. 얼마 전까지 공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정확히는 30년 넘게 한 직장을 다녔어요. 자동차 부품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협력사 납품 일정 조율하고 재고 관리하고 그런 것들이요. 입사했을 때가 28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공기업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라고 했거든요. 성실하게 일하면 정년까지 간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 출근도 자주 했습니다. 부장까지는 못 올라갔어요. 차장으로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월급 나쁘지 않았고 복지도 좋았거든요. 마지막 몇 년은 한 달에 600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초봄이었어요.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인사 담당 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명규 씨, 명예퇴직 생각해 보셨어요? 갑작스러웠습니다. 정년까지 아직 2년 남았는데요. 회사가 어려워서요. 인력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자발적으로 나가시면 조건 좋게 드릴게요. 사실상 강제였어요. 버티면 불이익이라는 뜻이었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받아들였어요. 30년 넘게 바친 회사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허무했습니다. 퇴직금은 2억을 좀 넘게 받았어요. 명예퇴직 위로금까지 합쳐서요.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는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30년 치고는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뭐하고 살아?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연금 나오잖아요. 그걸로 살면 되지.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 합쳐서 한 달에 150 정도 나왔어요. 부부 둘이 살기엔 빠듯했습니다. 그때 아들 준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요. 32이었습니다. 때가 됐죠. 축하한다. 언제 해? 이번 봄에요. 근데 아버지, 전세금이랑 혼수 준비하려면 돈이 좀 필요해서요.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글쎄요. 전세 보증금만 8천원 있어야 하고요. 혼수랑 예단까지 하면. 준혁이가 말끝을 흐렸어요. 아내랑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줄 수 있을까? 다 줘야죠. 외아들인데. 결국 1억 5천을 주기로 했어요. 전세 보증금 8천, 혼수 4천, 나머지는 신혼여행이랑 가전제품 사는데 쓰라고요.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준혁이한테 봉투를 건넸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야. 잘 살아라. 준혁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얼마 남았어요? 계산해 봤습니다. 2억 좀 넘던 돈에서 1억 5천을 빼니 5,800 정도 남았어요. 결혼식 치르느라 쓴 돈까지 빼면 그 정도였습니다. 이걸로 20년을 어떻게 살지? 걱정이 됐어요. 은행 이자를 계산해 봤습니다. 요즘 금리가 연 3% 정도니까 한 해에 150 정도 세금 떼면 더 적겠죠. 한 달로 따지면 12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연금 150에 이자 12만 원 더하면 한 달에 160 정도. 월세 안 내는 자가인데도 빠듯했습니다. 관리비 내고 공과금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었어요. 뭐라도 해야겠어.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뭘 하시려고요? 모르겠어. 일단 일자리를 알아봐야지.
인터넷으로 구인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59배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경비원 자리는 있었어요. 한 달에 200 정도 주는, 하지만 체면이 걸렸습니다. 30년 넘게 공기업 다녔는데 경비원이라니. 그때였어요. 고등학교 동창회 연락이 왔습니다. 가을이었어요. 명규야, 오랜만에 한번 보자. 동기들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갔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시내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20명 정도 모였어요. 다들 비슷한 나이대였죠. 50 중후반에서 60 초반. 들어서자마자 김재훈이 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뭔가 달라 보였어요. 깔끔한 정장에 명품 벨트, 손목엔 롤렉스가 번쩍였습니다. 야, 명규야. 재훈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테이블로 다가가니 BMW 차 키가 눈에 띄었습니다. 7 시리즈더라고요. 저도 차는 있지만 10년 넘은 중형차였거든요. 너 차 바꿨냐? 제가 물었습니다. 응, 작년에 바꿨어. 사업이 잘 돼서. 사업이요? 편의점 하거든. 3년 됐어. 편의점이라고요? 솔직히 의외였어요. 재훈이는 대기업 다니다가 퇴직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편의점이 잘 돼? 잘 되고 말고. 나 지금 한 달에 600은 넘게 벌어. 600이요? 제 퇴직 전 월급만큼이었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요즘 편의점이 대박이거든. 본사에서 다 지원해주고 나는 관리만 하면 돼. 관리만요? 그럼 매일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알바 쓰면 돼. 나는 오전에 한두 시간 나가서 정산하고 끝이야. 오후엔 골프 치러 가. 부러웠습니다. 저는 재취업도 못하고 있는데. 재훈이는 편하게 돈 벌고 있다니. 너도 해봐. 명규야. 재훈이가 말했어요. 나는 편의점 같은 거 해본 적도 없는데. 그게 뭐 어려워? 본사에서 다 가르쳐줘. 너 꼼꼼하잖아. 딱 맞을 것 같은데. 저녁 식사가 끝나고 2차로 옮겼습니다. 재훈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야,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봐. 너 퇴직금 얼마 받았어? 나? 2억 좀 넘게 나왔어. 오. 그럼 편의점 여러 개 할 수 있겠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들 결혼시키느라 거의 다 썼어. 지금 남은 거 별로 없어. 재훈이 눈이 반짝였어요. 얼마나 남았는데? 설마 5천도 안 돼? 그 정도는 돼. 제가 대답하자 재훈이가 제 어깨를 탁 쳤습니다. 그거면 충분해. 편의점은 7천 정도면 시작할 수 있거든. 너 지금 6천 가까이 있으면 1,000만 원 정도만 더 있으면 되잖아. 1,000만 원이요? 그 정도는 대출 받으면 되지. 이자도 얼마 안 돼.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 한 달에 600이나 벌어? 응,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 매출이 좋은 달엔 700도 넘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이 안 왔어요. 재훈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 달에 600, 연금 150이랑 합치면 750, 그 정도면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편의점 할까봐. 편의점이요? 갑자기 왜요? 어제 동창회에서 재훈이를 만났는데 편의점에서 잘 번대. 얼마나 버는데요? 한 달에 600 넘게. 아내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그렇게 많이요? 응, 알바만 쓰면 우리는 관리만 하면 된대. 그럼 해볼까요? 아내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빠듯하잖아요. 뭐라도 해야죠. 며칠 후 재훈이한테 전화했어요. 재훈아, 나 진지하게 생각 중인데. 어떻게 시작하면 돼? 오, 결심했어? 좋아, 내가 본사 담당자 연결해 줄게. 일주일 후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명규님 맞으시죠? 창업 설명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내랑 함께 본사로 갔습니다. 수도권 어느 도시의 고층 빌딩이었어요. 로비가 깔끔하고 세련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회의실이 있었어요. 이미 사람들이 20명 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저희랑 비슷한 나이대였어요. 50 중후반에서 60 초반. 앞에 젊은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본사 개발팀 정대리입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편의점 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전국 매출이 30조가 넘었어요. 편의점은 불경기에도 강합니다. 왜일까요?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먹고 마셔야 하니까요. 다음 화면에 성공 사례가 나왔어요. 이분은 작년에 시작하셨는데 지금 한 달에 500 넘게 벌고 계세요. 아침에 2~3시간만 나오시고 나머지는 알바가 다 합니다. 사진 속 사장님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깨끗한 편의점 앞에서요. 저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기대가 됐습니다. 초기 비용은 7천 정도면 시작하실 수 있어요. 가맹비 3천에 인테리어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요. 초도 물량이랑 보증금 합쳐서 그 정도예요. 딱 제가 가진 돈에 조금 모자란 금액이었습니다. 대출은 어떻게 하나요? 옆에 앉은 분이 물었어요. 은행 신용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금리도 요즘 괜찮아요. 설명회가 끝나고 개별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정 대리가 저희 테이블로 왔어요. 어떠셨어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월 수익이 정말 500 이상 나올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위치만 좋으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박명규 님은 어느 지역 생각하세요? 집 근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도권 어느 도시입니다. 그쪽 괜찮죠? 제가 지금 나온 매물 보여드릴게요. 노트북을 펴더니 지도를 보여줬어요. 여기 역 근처에 매물이 하나 있어요. 유동 인구 많고 오피스텔도 가까워서 손님 꾸준할 겁니다. 예상 매출은요? 1매출 130에서 150 정도 예상됩니다. 월로 치면 4천 정도 되죠. 4천이요? 거기서 마진 빼고 본사 목 빼고 나면 사장님 순수익이 한 달에 500에서 600 나옵니다. 500에서 600, 재훈이 말이 맞았어요. 인건비는요? 알바 쓰시면 한 달에 300 정도 드는데요. 사장님이 좀 나오시면 아끼실 수 있죠. 처음엔 사장님이 직접 좀 하셔야 해요. 매장 파악도 하시고 알바 교육도 하셔야 하니까 자리 잡으면 그땐 편하게 관리만 하시면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랑 의논했어요. 어떻게 생각해? 괜찮은 것 같아요. 재훈이도 하고 있고. 설명에 들어보니까 안정적일 것 같아요. 근데 돈이 1,000만 원 정도 부족해.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이자도 얼마 안 된다고 했잖아요. 고민을 며칠 했습니다. 결국 결심했어요. 은행에 가서 신용대출을 신청했습니다. 1,500을 받았어요. 여유분까지 포함해서요.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계약하려고요. 좋습니다. 사장님,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겠습니다. 다음 날 본사로 갔어요. 회의실에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두꺼운 서류였어요. 5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정 대리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줬어요. 계약 기간 5년이고요. 영업시간은 24시간 또는 19시간 중에 선택하실 수 있어요. 24시간으로 해야 매출 높겠죠? 그렇죠. 야간 매출이 무시 못해요. 대부분 24시간 하세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야 했는데 대충 훑어봤습니다. 법률 용어가 많아서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글씨도 작았고요.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7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예금 6천 가까이에 대출 1,500 중에 일부를 더해서요. 손이 떨렸습니다. 인생에서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쓴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집 살 때 빼고는요.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정 대리가 악수를 청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재훈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재훈아, 나 계약했어. 오, 결심했구나. 축하해. 걱정 마. 잘 될 거야. 2달 정도 지났을까요? 매장 준비가 끝났습니다. 인테리어도 마무리되고 상품도 다 들어왔어요. 오픈 전날 밤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고 밝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진열된 상품들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음료 냉장고, 도시락 냉장고, 아이스크림 냉동고, 과자 코너, 라면 코너, 모든 게 새 것이었어요. 여보, 우리 가게예요. 아내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응, 드디어 우리 가게가 생겼어. 뿌듯했습니다. 59 나이에 처음으로 내 사업을 하게 됐어요. 공기업 월급쟁이로만 살다가 사장이 된 거죠. 오픈 당일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6시였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매장 불을 켰어요. 문을 열고 카운터에 섰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출근길 직장인이었습니다. 30 정도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새로 오픈했네요? 네, 오늘 첫날이에요. 자주 올게요. 회사가 근처거든요.
고맙습니다. 삼각김밥이랑 커피를 계산했어요. 첫 매출이었습니다. 계산기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장사가 되는구나. 손님이 오는구나. 희망이 생겼어요. 오픈 첫 주는 정말 바빴습니다. 본사에서 행사를 지원해줬거든요. 현수막을 걸었어요. 오픈 기념 할인 1+1 손님들이 꽤 왔습니다. 하루 매출이 100만 원 넘는 날도 있었어요. 140까지 찍은 날도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매출 140이야. 아내한테 자랑했어요. 정말요? 대박이네요. 재훈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재훈아, 매출 진짜 좋다. 그럼 내가 뭐랬어? 잘 될 거라고 했잖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달 매출을 정산해 봤어요. 4,200 정도 나왔습니다. 본사에서 말한 것보다는 조금 적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첫 달이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정대리한테 물었습니다. 네, 좋으신 편이에요. 자리 잡으시면 더 오를 겁니다. 수익을 계산해 봤습니다. 마진 빼고 본사 못 빼고 나니 800 정도 남았어요. 여기서 월세 200 빼고 전기료 30 빼고 나면 570. 이 정도면 됐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요? 알바 써야죠. 알바를 구했습니다. 구인 앱에 공고를 올렸어요. 지원자가 여럿 왔습니다. 대학생 둘이랑 주부 한 명을 뽑았어요. 시급은 10,000원 조금 넘게 줬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게요. 그래야 오래 다니니까요. 24시간을 세 타임으로 나눴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가 첫 번째,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가 두 번째,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야간. 제가 오전 타임 할게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당신은 집에 있어. 나랑 알바가 돌아가면서 하면 돼. 아니에요. 제가 도와야죠. 초반엔 바쁘잖아요. 결국 아내도 오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달 매출이 나왔습니다. 4,100. 첫 달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오픈 행사 끝나서 그런가 봐. 아내가 말했어요. 자리 잡으면 다시 오를 거야.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재훈이도 그랬어요. 처음엔 다 그래. 몇 달 지나면 안정돼. 그런데 인건비가 문제였습니다. 알바 3명 한 달 쓰는데 800 가까이 들었어요. 매출에서 마진 빼고 월세 빼고 전기료 빼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적자였습니다. 정대리한테 전화했습니다. 저 매출이 4,000 정도 나오는데 알바비 내면 남는 게 없어요. 아, 사장님, 처음엔 좀 그래요. 매출 더 올리셔야 해요. 어떻게 올려요? 잘 팔리는 상품 위주로 발주하시고요. 행사 상품도 많이 넣으시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인건비 좀 아끼셔야 해요. 인건비를 아끼라고요? 네, 처음엔 사장님이 좀 나오셔야 돼요. 다들 그러세요. 알바만 쓰면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자리 잡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지금은 좀 고생하셔야죠. 말이 달랐습니다. 처음엔 관리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오전 2~3시간만 나오면 된다고 했잖아요. 야간 알바를 줄였습니다. 제가 야간에 나가기로 했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8시간. 당신이 야간을 해요? 나이가 어린데 몸이 버티겠어요? 아내가 말렸습니다. 어쩔 수 없어. 알바비를 아껴야 해. 첫 야간 근무 날이었습니다. 밤 10시에 출근했어요. 알바와 교대했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세요. 응, 잘 가. 처음엔 괜찮았어요. 손님도 좀 오고 정리할 것도 있고. 시간이 갔습니다. 담배 진열하고 음료 채우고 바닥 닦고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벽이 되니까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시쯤 됐을 때 졸음이 쏟아졌어요. 눈이 저절로 감기더라고요. 카운터에 앉아 있는데 머리가 꾸벅 숙여졌습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커피를 마셨어요. 그래도 졸렸습니다. 새벽 3시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1시간에 한두 명 올까 말까였습니다. 조용했어요. 형광등 불빛만 밝았습니다. 잠깐 졸았습니다. 얼마나 졸았는지 모르겠어요. 벨소리에 깼습니다. 손님이 들어온 거였어요. 네, 어서 오세요. 허둥지둥 일어났습니다. 창피했어요. 손님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아침 6시가 됐습니다. 오전 알바가 출근했어요. 사장님 수고하셨어요. 응, 고마워. 집에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낮잠을 잤어요. 일어나니 오후 3시였습니다. 저녁 먹고 또 야간 출근해야 했습니다. 생활 리듬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낮에 자고
밤에 일하니까 몸이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야간을 하니까 인건비가 250 정도 줄었어요. 그래도 손에 남는 건 15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일한 시간을 계산해 봤어요. 한 달에 240시간, 야간 8시간 곱하기 31, 150을 240으로 나누니 시급이 600 정도 나왔습니다. 최저임금이 10,000원인데 저는 600원 받고 일한 거였어요. 알바보다 못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후회가 됐습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이게 아닌데. 재훈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재훈아, 너 지금도 한 달에 600 벌어? 응, 왜? 나는 150밖에 안 남는데. 인건비 내면 남는 게 없어. 그래? 이상한데 내 매장은 괜찮은데. 재훈이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요. 너 진짜야? 진짜라니까. 너 위치가 안 좋나 봐.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가 불안했습니다. 재훈이 말이 진짜일까? 아니면 나만 이런 걸까? 석 달째였습니다.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4,000에서 3,800으로 다시 3,500으로. 왜 이러지? 걱정이 됐습니다.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특히 점심시간이랑 저녁시간에 그랬습니다. 어느 날 매장 앞을 관찰했어요.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봤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됐어요. 제 매장에서 100m도 안 되는 곳에 다른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브랜드였어요. 처음부터 있던 곳이었는데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손님이 더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 봤더니 거기가 지하철역이랑 더 가까웠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역 가는 길에 거기를 먼저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제 매장은 역에서 조금 더 먼 쪽에 있었어요. 퇴근하는 사람들은 제 쪽으로 오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은 경쟁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한 달 후 제 매장 대각선 건너편에 또 다른 편의점이 오픈했습니다. 이것도 다른 브랜드였어요. 공사 시작하는 걸 봤을 때 설마 했는데 정말 편의점이었습니다. 50m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이게 말이 돼?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바로 앞인데 또 편의점이 들어와요? 본사한테 항의해봐요. 정대리한테 전화했어요. 저기요. 제 매장 바로 앞에 다른 편의점이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안 돼요? 다른 브랜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같은 브랜드면 거리 제한이 있어서 조정이 되는데요. 그럼 어떡해요? 손님 다 뺏기잖아요. 사장님이 더 열심히 하셔야죠. 서비스 좋게 하시고요. 단골 관리 잘 하시고요. 황당했습니다. 경쟁 편의점이 바로 앞에 들어오는데 서비스 좋게 하라고요? 그게 무슨 해결책이에요? 새 편의점이 오픈했습니다.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더라고요. 현수막 걸고 할인하고 1+1하고 제 매장 앞을 지나던 손님들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오픈 행사니까 거기가 더 싸잖아요. 한번 가면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달 매출이 3,000으로 떨어졌습니다. 처음보다 1,200이나 줄었어요. 정산을 해봤습니다. 손에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님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편의점은 왜 이렇게 비싸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마트랑 비교하면 너무 차이 나요? 같은 물 한 병이 마트에선 1,000원인데 여기선 1,500이에요. 맞는 말이었어요. 편의점 가격이 마트보다 비쌌습니다. 본사에서 정한 가격이라 제가 마음대로 못 바꾸거든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편의점은 부담돼요. 단골 손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큰 거 살 땐 마트 가야겠어요. 고물가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아끼려고 했어요. 편의점은 비싸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매출이 계속 떨어졌어요. 3,000에서 2,800으로 일매출로 치면 100 미만이었습니다. 알바도 문제였습니다. 대학생 한 명이 한 달 만에 그만뒀어요. 사장님, 저 다른데 알바 구했어요. 거기가 시급이 더 높아서요. 얼마나 주는데? 12,000원이요. 최저임금이 또 올랐거든요. 작년보다 300원 정도 올랐어요. 새 알바를 구해야 했습니다. 황급히 공고를 올렸어요. 지원자가 몇 명 왔는데 면접 보고 한 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온 알바가 이틀 해보고 안 나오더라고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전화로 말하고 끊었습니다. 결국 제가 더 나가야 했습니다. 야간뿐만 아니라 오전에도 나갔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도 저녁 타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좀 도와줘.
저녁에 잠깐만 알았어요. 부부가 교대로 일했습니다. 아내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제가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8시간, 집에서 같이 있는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저녁 먹을 때 잠깐 마주치고 바로 출근했어요.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요. 카운터에서 계속 서서 일하잖아요. 저녁에 집에 오면 발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신발이 안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두통도 생겼어요. 진통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매장을 비우면 안 되니까요. 넉 달째 매출을 정산했습니다. 2,500, 월세랑 관리비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적자였어요. 저축해둔 돈에서 빼서 메웠습니다. 퇴직금 말고 따로 있던 비상금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조금씩 빠졌습니다. 이러다 다 없어지겠어.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나아질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손님은 계속 줄고 경쟁은 심해지고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서 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허리를 숙이면 찌릿찌릿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 촉이라고 하더라고요. 무리하지 마세요. 물리치료 받으셔야 해요. 그런데 쉴 수가 없잖아요. 병원 갈 시간도 없었어요. 진통제 먹고 버텼습니다. 아내도 지쳐갔습니다. 얼굴이 헬쑥해졌어요. 다크서클이 짙어지고 기침도 자주 했습니다. 부부 싸움도 잦아졌어요. 당신이 편의점 하자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몰랐어. 이렇게 될 줄. 그만두자고요. 이러다 둘 다 죽어요. 그만두려면 위약금 내야 해. 얼마나요? 모르겠어. 알아봐야 해.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위약금이 얼마예요? 사장님, 지금 계약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되셨잖아요. 지금 해지하시면 잔여 기간이 4년 반 정도 남았어요. 위약금이 6,500 정도 나와요. 6,500이요? 네, 계약서에 있는 대로예요. 잔여 기간 비례해서 계산되거든요. 그리고 원상 복구 비용도 드세요. 인테리어 철거하고 정리하는데 500 정도 더 들어요. 7천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투자한 돈 그대로 토해내야 한다고요? 그럼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그동안 적자 본 거 생각하면 빚만 남는 거예요.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못 나가겠구나. 갇혔구나. 그날 밤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편의점 폐업, 편의점 위약금,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편의점 점주들이 모여있는 카페를 찾았어요. 가입하고 글을 읽어봤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이야기가 수백 개였어요. 저도 위약금 못 내서 3년째 버티고 있어요.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인데 나갈 때는 아니에요. 개미지옥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구나. 더 무서운 글도 있었어요. 일본에서 편의점 점주가 자살했대요. 클릭해서 읽어봤습니다. 점장이 반년 동안 하루도 못 쉬고 일하다가 목숨을 끊었대요. 알바가 결근하면 점주가 나가야 하니까 새벽에도 출근했대요. 수면 시간이 하루 2시간이었대요. 유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쉬지 않고 장시간 근무가 당연하다. 아무리 일해도 나만 힘들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었어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 편의점 점주가 운영난과 위약금 부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 진짜 죽겠어. 어떡해요? 모르겠어. 근데 이대로는 안 돼. 둘이서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울기도 했어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버티자. 일단 버티자. 위약금 낼 돈도 없으니까 계약 기간 채울 때까지 버티자. 5년, 앞으로 4년 반.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매출은 계속 떨어졌어요. 2,300까지 내려갔습니다. 손에 남는 게 없었어요. 오히려 매달 적자였습니다. 비상금이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오전이었어요. 매장에서 정산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명규야, 나 동기 철수야. 고등학교 동기였습니다. 철수야, 오랜만이다. 명규야, 너 재훈이 소식 들었어? 재훈이? 무슨 소식? 재훈이가 편의점 접었대. 뭐라고요? 편의점 망했대. 한 달 전쯤 폐업했다던데.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재훈이가 빚이 엄청 많았나 봐.
편의점 적자 보다가 결국 못 버텼대. 전화를 끊고 재훈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재훈아, 나 명규야. 전화 좀 받아. 답장이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재훈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습니다. 미안해. 연락 못했어.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재훈아, 응.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너 편의점 접었다며? 응, 왜? 잘 된다고 하지 않았어?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규야.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나 거짓말했어. 거짓말이요? 한 달에 600 번다고 했잖아. 그거. 거짓말이야. 뭐? 실은 나도 적자였어. 한 달에 300씩 빠져나갔어. 1년 넘게 그랬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나보고 하라고 했어? 나도 혼자 당하기 싫었나 봐. 그리고 본사에서 소개비 준다고 했거든. 소개비요? 응, 새 점주 소개하면 수백씩 줘. 나 그 돈이 필요했어. 숨이 막혔습니다. BMW는? 롤렉스는? BMW는 리스야. 한 달에 150씩 빠져나가. 롤렉스는 중고 짝퉁이야. 이 자식아.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너 때문에 나 죽게 생겼어. 나도 죽고 싶어. 지금 빚이 8천 넘어. 8천이요? 위약금이랑 대출이랑 합쳐서. 이제 감당이 안 돼. 재훈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연락 못할 것 같아. 채권자들 피해 다녀야 해. 야, 재훈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재훈이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어요. 집도 이사간 것 같았습니다. 매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친구가 나를 속였어. 돈 때문에, 소개비 때문에. BMW는 리스였어. 롤렉스는 짝퉁이었어. 한 달에 600 버는 것도 거짓말이었어. 모든 게 연극이었어. 그날 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재훈이가 우릴 속였어. 뭐라고요? 편의점 잘 된다는 거 다 거짓말이었어. 본사 소개비 받으려고 나보고 하라고 한 거야.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친구 믿고 시작한 건데? 응, 우리가 바보였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재훈이한테, 본사한테, 그리고 저 자신한테.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 본사는 왜 직영을 안 하고 가맹점을 늘릴까? 처음에 했던 의심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의심을 믿었어야 했어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직영은 리스크가 있으니까. 망하면 본사가 손해니까. 가맹점으로 하면 리스크는 점주가 지고 본사는 무조건 이익이니까. 가맹비로 돈 벌고 로열티로 돈 벌고 폐업하면 위약금으로 돈 벌고 본사는 어떻게 해도 손해가 안 나는 구조였어요. 편의점 점주 카페를 다시 들어가 봤습니다. 글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본사는 흥하고 점주는 곡소리, 가맹점 금물, 개미지옥, 프랜차이즈 하지 마세요. 모두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 이 카페를 미리 찾아보지 않았을까? 동창회 가기 전에 검색만 했어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들한테 1억 5천을 주지 말았어야 했어. 아니, 1억만 줬어도 재훈이 말을 믿지 말았어야 했어. 본사 설명회 갈 때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어야 했어. 위약금 조항을 확인했어야 했어. 편의점 점주 카페를 먼저 찾아봤어야 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3시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4년을 더 버텨야 해. 4년이면 1300일이 넘어.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그걸 1300번 넘게 반복해야 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웃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재훈이는 도망갔어. 빚 8천을 지고 저는 도망갈 수도 없어. 위약금이 7천이니까. 아들 준혁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설날인데 왜 안 오세요? 바빠서 편의점 해야 돼. 아, 그럼 다음에 시간 되실 때 오세요. 준혁이는 몰라요. 제가 왜 편의점을 하는지. 1억 5천, 준혁이한테 쏟아부은 돈. 그 돈만 있었으면 지금 이러지 않았을 텐데. 아니,
그 돈 있었으면 편의점 안 했겠지. 결국 준혁이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이지. 내가 욕심냈으니까. 더 벌고 싶었으니까.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교대할게요. 아침 6시였어요. 응, 고마워. 집에 가는 길에 하늘을 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데 저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365일 하루도 쉬지 못했어요. 설날에도 매장에 나갔습니다. 아침에 잠깐 집에 가서 세배하고 바로 출근했어요. 아들 준혁이 집에 갔었는데 얼굴만 보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설날인데 일하세요? 어쩔 수 없어. 알바가 없어. 준혁이가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추석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 연휴 내내 매장에 있었어요. 가족 모임에 못 갔습니다. 손주 돌잔치에도 못 갔어요. 준혁이가 돌잔치 한다고 했는데 그날도 알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꼭 오셔야 해요. 첫 손주 돌잔치잖아요. 미안해, 못 갈 것 같아. 전화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뭔가 불만스러운 말투였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주 돌잔치도 못 가는 할아버지가 됐어요. 1억 5천을 쏟아부었는데 1년간 총 매출을 정산해 봤습니다. 3억 5천 정도였어요. 월 평균으로 치면 2,900, 처음에 예상했던 4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판매 이익이 9,800, 본사 못 빼고 제 몫이 6,800 정도였어요. 여기서 고정 비용을 뺐습니다. 월세가 1년에 2,400, 관리비 240, 전기료 360, 기타 비용 200, 남은 돈이 4,600이었어요. 1년에 4,600, 월로 치면 380 정도.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제 인건비요. 저랑 아내가 일한 시간을 계산해 봤습니다. 저는 하루 평균 12시간 일했어요. 야간이랑 오전이랑 해서요. 365일 곱하면 4,380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하루 평균 4시간 일했어요. 저녁 타임이요. 365일 곱하면 1,460시간이었습니다. 둘이 합쳐서 5,840시간이었어요. 4,600을 5,840으로 나눠봤습니다. 시급 8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시급 800원, 최저임금이 만원인데 저랑 아내는 800원 받고 일한 거예요. 최저임금의 12분의 1이었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으면요. 시급 만원 곱하기 4,380시간, 4,380만원을 벌었을 거예요. 아내도 알바를 했으면요. 시급 만원 곱하기 1,460시간, 1,460만원을 벌었을 거예요. 둘이 합치면 6,450만원이에요. 그런데 사장으로서 번 돈은 4,600만원이에요. 알바로 일했으면 1,850만원을 더 벌었어요.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사장으로서 투자한 돈이 7천만원이잖아요. 그 돈을 은행에 넣어뒀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거예요. 연 3%면 210만원이에요. 세금 빼면 180 정도. 알바로 일하면서 퇴직금을 은행에 넣어뒀으면요. 6,450에 180 더하면 6,630. 제가 번 4,600보다 2,000 넘게 많아요. 결론이 뭐예요? 저는 사장이 되겠다고 7천만 원을 투자하고 1년에 5,800시간을 부부가 일해서 알바보다 2천만 원을 덜 번 거예요. 아내한테 계산 결과를 보여줬어요. 우리 1년 동안 일해서 번 거 시급 800원이야. 아내가 한참 숫자를 들여다봤어요. 그러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뭘 한 거예요? 1년 동안 죽도록 일했는데 명절도 못 쉬고 손주 돌잔치도 못 가고 그래서 번 게 이거예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둘이서 울었습니다. 당신이 편의점 하자고 했잖아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재훈이 말 믿고 시작했잖아요. 나도 몰랐어. 이렇게 될 줄. 그럼 왜 확인을 안 했어요? 왜 그냥 믿었어요? 재훈이가 친구잖아. 친구가 거짓말할 줄 알았어? 친구 믿고 우리 인생 망쳤네요.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한테 1억 5천을 왜 줬어요? 준혁이 얘기가 나오니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럼 안 줬어야 했어? 내 아들인데 1억이면 됐잖아요. 왜 1억 5천을 줘요? 그때는 우리 돈 충분한 줄 알았지. 그 돈만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안 됐을 거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1억 5천, 준혁이한테 준 돈, 그 돈이 없어서 편의점을 시작한 거잖아. 남은 돈 6천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잖아. 재훈이 말 듣고 7천이면 된다고 해서 대출까지 받았잖아. 만약 준혁이한테 1억만 줬으면요. 남은 돈이 1억 6천이었을 거예요. 그럼 편의점 안 했을 거예요. 은행에 넣어뒀겠죠. 결국 준혁이 때문에? 아니야, 내 욕심 때문이지. 더 벌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원망이 생겼습니다. 준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저희 집 오실 수 있어요? 아이 보러 오세요. 바빠서. 편의점 해야 돼. 아버지 요즘 얼굴도 못 봤잖아요. 미안해. 다음에.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준혁이는 몰라요. 제가 1억 5천 준 후 6천만 원 남아서 편의점 한 거? 준혁이는 아버지가 야간 근무하는 것도 몰라요. 그냥 아버지가 심심해서 편의점 하시나 보다 생각하겠죠. 며칠 후 준혁이 집에 갔습니다. 깨끗한 30평 아파트였어요. 손주 방엔 장난감이 가득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바닥에 못 앉았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어요. 아버지 편의점 잘 되세요? 응. 그럭저럭.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너네 전세금 대느라 내가 이 꼴이야. 준혁이가 손주를 안겨줬어요. 할아버지 안아보세요. 손주가 웃었습니다. 귀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원망도 들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이 아이 집 때문에 내가 지금 지옥에 있어. 아니야, 손주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지. 내가 바보였던 거지. 1시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나 가봐야겠다. 매장 봐야 해. 벌써요? 저녁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바빠서. 집에 가는 길에 울었습니다. 차 안에서 혼자 울었어요. 내 인생이 뭐였나? 30년 일하고 퇴직금 받고 아들 결혼시키고 그리고 친구 믿고 편의점 시작했다가 시급 800원 되고 이게 내 인생이야. 허리 통증이 계속 악화됐습니다. 병원에 다시 갔더니 디스크가 심해졌대요. 수술 고려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수술이요? 지금 일 많이 하세요? 편의점 운영해요. 그럼 좀 쉬셔야 해요. 이러다 큰일 나요. 쉴 수가 없잖아요. 위약금 7천이잖아요. 나가려면 7천을 내야 하는데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진통제 양을 늘렸습니다. 하루에 3번 먹었어요. 그래도 아팠습니다. 아내도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계속 기침하더니 병원에서 검사 받았어요. 만성기관지염이래요. 스트레스랑 과로 때문이에요. 쉬셔야 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쉬라고요? 어떻게요? 둘 다 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진통제에 기침약에 소화제에 50대 후반이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어느 날 밤 새벽 3시였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이유 없이 울음이 터졌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면서요. 친구는 배신했어. 본사는 거짓말했어. 몸은 망가졌어. 아내는 원망해. 아들은 몰라. 손주는 못 봐. 그래도 버텨야 해. 3년 반이 남았어. 1270일이 남았어. 하루하루 버티면 언젠가 끝나겠지. 왜 이렇게 됐을까요? 1년 넘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첫 번째는 친구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훈이가 친구니까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니까 거짓말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돈 앞에서는 친구도 소용없더라고요. 재훈이는 본사 소개비 받으려고 저를 이용했어요. BMW도 리스였고 롤렉스도 짝퉁이었고 한 달에 600 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친구라도 검증했어야 했어요. 정말로 한 달에 얼마 버는지 통장 내역을 보여달라고 했어야 했어요. 매장에 직접 가서 며칠 동안 관찰했어야 했어요. 다른 점주들한테도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의심을 못하니까요. 그게 독이 됩니다. 두 번째는 본사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월 500에서 600 번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알바만 쓰면 된다는 말을 믿었어요. 사장님은 관리만 하시면 된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어요. 본사가 보여준 예상 수익은 최상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일매출 150 기준으로 계산한 거예요. 전국 평균 일매출이 100도 안 되는데 말이죠. 본사는 왜 직영을 안 하고 가맹점을 늘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직영은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망하면 본사가 손해니까요.
가맹점으로 하면 리스크는 점주가 다 지고 본사는 무조건 이익이에요. 가맹비로 돈 벌고 로열티로 돈 벌고 폐업하면 위약금으로 돈 벌고요. 프랜차이즈의 본질은 이거예요. 본사가 돈 버는 구조지 점주가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점포가 잘 되면 본사가 로열티로 배불러지고 망해도 본사는 위약금으로 손해가 없어요. 세 번째는 인건비를 과소평가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계산할 때 최저임금을 몇 년 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8,000원대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시작하니까 최저임금이 10,000원 넘었어요. 30% 가까이 올랐던 거죠. 매년 오르는 걸 고려 안 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려면 알바가 최소 3명은 필요해요. 한 달에 800에서 900이 들어요. 이 비용을 감당하려면 일매출이 최소 150은 넘어야 합니다. 평균 일매출 100도 안 되는 매장으로는 절대 안 돼요. 결국 사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사장은 알바보다 못한 시급을 받게 돼요. 네 번째는 아들한테 너무 많이 줬다는 거예요. 1억 5천, 그 돈만 없었으면 편의점 안 했을 거예요. 남은 돈이 6천 밖에 안 되니까 불안했어요. 이걸로 20년을 어떻게 살지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재훈이 말이 더 달콤하게 들렸어요. 물론 아들 결혼자금 주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적당히 줬어야 했어요. 1억이면 됐을 거예요. 나머지 5천은 비상금으로 남겨뒀어야 했습니다. 자식 사랑은 좋지만 내 노후도 생각해야 해요. 퇴직금 다 쏟아붓고 나서 불안해서 무리한 창업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계약서를 제대로 안 읽었다는 거예요. 50페이지 넘는 계약서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법률 용어가 많아서 무슨 소린지 몰랐거든요. 위약금 조항을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어요. 중도 해지하면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계산해 봤어야 했습니다. 7천 가까이 내야 하는 걸 알았으면 시작 안 했을 거예요. 계약 기간 5년도 문제였습니다. 5년은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 사이에 경쟁 편의점 생기고 물가 오르고 최저임금 오르고 다 변합니다. 여섯 번째는 대안을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퇴직하고 할 수 있는 일이 편의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바를 해도 됩니다. 시급 10,000원이면 하루 8시간 주 5일에도 월 200이에요. 4대 보험 들어주고 퇴직금도 쌓여요. 쉬고 싶으면 쉴 수 있어요. 사장 노릇하면서 시급 800원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체면 때문에 알바 안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개인 택시도 있어요. 퇴직금으로 개인 택시 면허 사면 한 달에 350은 벌 수 있대요. 편의점보다 훨씬 낫습니다. 경비원도 있고 배달도 있고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요. 사장이라는 타이틀에 집착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정보를 찾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편의점 점주 카페가 있었어요. 거기엔 실패 사례가 수백 개 있었습니다. 미리 찾아봤으면 안 했을 거예요. 모두가 개미지옥이라고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위약금 때문에 못 나간다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튜브만 봤어요. 유튜브엔 성공 사례만 나와요. 본사에서 돈 주고 만든 광고니까요. 댓글도 관리되고 부정적인 댓글은 삭제돼요. 진짜 정보는 점주 카페에 있었습니다. 진짜 점주들의 진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걸 미리 봤어야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욕심을 부렸다는 거예요. 한 달에 600 번다는 말에 혹했습니다. 연금 150에 600 더하면 750이잖아요. 그 돈이면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해외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고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어요. 편하게 돈 버는 일은 없습니다. 월 600을 벌려면 월 600만큼 고생해야 해요. 아니, 편의점은 고생해도 못 벌어요. 알바보다 못 벌어요. 사장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노예예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말씀드린 모든 실수를 한 번에 다 했다는 거예요. 친구를 의심 없이 믿고 본사 말을 검증 없이 받아들이고 계약서를 대충 읽고 아들한테 과도하게 주고 대안을 생각 안 하고 정보를 찾아보지 않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나만 조심했어도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다 한꺼번에 무너지니까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아직 편의점을 하고 있습니다. 2년째예요. 앞으로 3년이 남았습니다. 1095일 계약 기간이 남았거든요. 위약금 낼 돈이 없어요. 적자 나면서 비상금도 다 썼습니다.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하고요. 지금 나가면 빚만 남아요.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둬요.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면 언젠가 끝나겠죠. 그래도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첫째는 기대를 버렸습니다. 월 600 번다는 꿈, 알바만 쓰고 관리만 한다는 꿈 다 버렸어요.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사장이 아니에요. 알바보다 못한 노동자예요. 다만 위약금에 묶인 노예일 뿐입니다. 둘째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합니다. 알바를 최소로 쓰고 제가 최대한 나가요. 적자만 안 나면 된다는 마인드로 해요. 돈 벌겠다는 생각 안 해요. 버티기만 하면 돼요. 3년만 버티면 나갈 수 있어요. 셋째는 건강을 챙기려고 노력해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 6시간은 자려고 해요. 무리하다가 쓰러지면 끝이니까요. 진통제는 여전히 먹지만 병원은 가끔 가요. 물리치료도 받습니다. 몸이 완전히 망가지면 버틸 수가 없으니까요. 넷째는 계약 끝나면 바로 나갑니다. 3년 뒤 계약 만료되면 재계약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나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버티는 게 목표예요. 3년만 버티자, 1000일만 버티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재훈이는 아직도 연락이 안 됩니다. 전화번호도 바꿨고 집도 이사 갔어요. 도망친 거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는데 저를 이용했어요. 본사 소개비 받으려고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합니다. 재훈이도 피해자였을지 모른다고. 재훈이도 본사한테 속았을 거예요. 그래서 빚 8천을 지고 도망간 거겠죠. 결국 진짜 나쁜 건 프랜차이즈 시스템이에요. 본사만 배불리고 점주는 쥐어짜는 구조, 개미지옥 같은 위약금 조항. 아들 준혁이는 아직도 몰라요. 제가 왜 편의점을 하는지, 왜 명절에도 못 가는지, 왜 손주도 못 보는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들이 죄책감 느낄까 봐요. 1억 5천 받은 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제가 준 거잖아요.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원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돈만 없었으면, 그 돈만 조금 덜 줬으면, 이런 생각하는 제가 나쁜 아버지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지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편의점 창업 정말 하고 싶으세요? 본사 말 믿으세요? 월 600 번다는 말 믿으세요? 알바만 쓰면 된다는 말 믿으세요? 친구가 추천한다고 믿으세요? 그 말 믿고 뛰어든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새벽 3시에 카운터 지키고 있어요. 명절에도 못 쉬고 있어요. 알바보다 시급 낮게 받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그만두고 싶어도 위약금 때문에 못 나가고 있어요. 저처럼요. 편의점 창업하지 마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정말 해야겠다면요. 첫째, 본사 말 믿지 마세요. 예상 수익표 믿지 마세요. 그거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평균은 그 절반도 안 돼요. 둘째, 점주 카페 먼저 가보세요.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피해 사례 읽어보세요.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하세요. 셋째, 경쟁 편의점 확인하세요. 하려는 자리 주변에 편의점 몇 개 있는지 확인하세요. 반경 500m 안에 3개 이상 있으면 하지 마세요. 넷째, 인건비 계산하세요. 24시간 운영하려면 알바비 얼마 드는지 계산하세요. 최저임금 매년 오르는 것도 고려하세요. 그 돈 내고도 남는 게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섯째, 위약금 확인하세요.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 얼마인지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그 돈 낼 준비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섯째, 전 재산 투자하지 마세요. 퇴직금 전부 넣지 마세요. 실패해도 살 수 있을 만큼만 투자하세요. 일곱째, 직접 일할 각오하세요. 알바만 쓰면 남는 거 없어요. 사장이 하루 12시간 일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해요. 여덟째, 친구 말도 검증하세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돈 앞에서는 달라질 수 있어요. 통장 내역 보여달라고 하세요. 이 8가지 다 확인하고도 하고 싶으면 하세요. 저는요, 8개 다 확인 안 하고 했어요. 결과는 7천만 원 날리고 2년째 새벽에 카운터 지키고 있어요. 시급 800원으로요. 차라리 알바를 하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알바하면요, 시급 10,000원 받아요. 주 40시간 일하면 월 200 벌어요. 4대 보험 들어주고 퇴직금도 쌓여요. 쉬고 싶으면 쉴 수 있어요. 그만두고 싶으면 2주일 전에 말하면 돼요. 편의점 사장하면요, 시급 800원 받아요. 주 80시간 일해요. 보험 없어요. 쉬고 싶어도 못 쉬어요. 그만두고 싶으면 7천만 원 내야 해요. 뭐가 나아요? 알바가 나아요. 사장 체면 버리고 알바하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개인 택시도 좋아요. 퇴직금으로 면허 사면 한 달에 350 벌 수 있어요. 편의점보다 훨씬 낫습니다.
경비원도 있고 배달도 있고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요. 편의점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3년 후 저는 편의점을 나갈 거예요. 그리고 아마 경비원을 할 것 같아요. 체면? 이제 그런 거 없어요. 30년 공기업 다녔던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중요한 건 생존이에요. 아내랑 건강하게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친구 말 믿고 퇴직금 날리지 마세요. 프랜차이즈 개미지옥에 빠지지 마세요. 편의점은 절대 안전한 창업이 아닙니다. 불패 신화는 거짓말이에요. 본사만 배불러지는 구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수천 명의 점주가 저처럼 고통받고 있어요. 위약금 때문에 못 나가서 버티고 있어요.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하고 편의점 하려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하지 말라고 말려주세요. 7천만 원 날리지 말라고, 시급 800원 되지 말라고, 개미지옥에 빠지지 말라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3시에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있을 거예요. 1095일 중 하루를 또 버티면서요. 언젠가 이 악몽이 끝나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은 이 악몽을 시작하지 마세요. 그게 제가 7천만 원 날리고 배운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공짜로 배워가세요. 감사합니다. 손에 쥔 금은 진짜였습니다. 2kg, 시가 2억 원어치였죠. 무게도 맞고 순도도 99.9%였어요. 그런데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저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30년간 성실하게 일한 팀장이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 조금 넘게 받았고 거기에 세입자 보증금 2억 정도까지 합쳐 총 3억 5천만 원을 골드바에 투자했죠. 실물 금고까지 직접 확인했어요. 제 이름이 새겨진 라벨도 받고요. 그런데 6개월 만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가 받은 금이 부산 귀금속 도매상에서 도난당한 절도품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까지 팔아야 했어요. 도대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임성훈이라고 합니다. 지난 2023년이었습니다. 30년을 일한 회사를 나오는 날이었죠.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한비테크라는 곳이었어요. 정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년간 매일 출근하던 그 건물이 이제 남의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구조조정이었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상 정리해고나 다름없었어요. 정년까지는 기간이 남아있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선배의 도리라고 믿었으니까요. 퇴직금은 1억 5천만 원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30년 치고는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중소기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 돈으로 아내와 조용히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뒤였습니다. 퇴직 송별회가 있었어요. 회사 근처 고깃집이었죠. 후배들이 저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후배가 들어왔어요. 박재우라는 40대 초반 후배였습니다. 그 후배가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다들 재우의 손목을 쳐다봤거든요. 명품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수천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물건이었죠. 재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시간도 많으시니까 투자 좀 해보세요. 요즘 저는 비트코인이랑 테슬라 주식으로 좀 벌었거든요. 다른 후배가 물었어요. 얼마나 벌었는데? 재우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3년 만에 한 5억 정도요. 강남에 아파트 하나 샀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억이라니 저는 30년을 일해서 1억 5천을 받았는데 말이죠. 후배는 3년 만에 5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참 무거웠습니다. 30년이 무색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성실하게만 산 걸까?
집에 들어서자 아내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 하나를 내밀었어요.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유방암 초기라고 적혀 있었죠.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다행히 조기 발견이래요. 수술하고 치료 잘 받으면 괜찮대요. 하지만 비용이 좀 드는데. 얼마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수술비랑 항암 치료, 재발 방지 약까지 합치면 1년에 1,000만 원 정도 든대요. 최소 5년은 치료를 받아야 한대. 계산이 빠르게 됐습니다. 5천만 원, 퇴직금 1억. 5천에서 5천을 빼면 1억이 남죠. 그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은행 이자가 2%라면 1억으로 1년에 200만 원밖에 못 벌어. 한 달이면 16만 원 정도. 이걸로 어떻게 살지? 아내의 잠든 얼굴을 봤습니다. 평생 저를 믿고 따라준 사람이에요. 제가 지켜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머릿속에 박재우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투자 좀 해보세요. 3년에 5억. 그 숫자가 계속 떠올랐어요.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도 돈을 불릴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주식은 위험하다고 들었거든요. 비트코인은 더 무섭고요. 한순간에 다 날릴 수도 있다잖아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퇴직 후 3주쯤 됐을 때였어요.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할 일이 없었거든요. 30년간 아침 7시에 출근하던 몸이 갑자기 멈추니까 어색했어요. 산책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나는 이제 팀장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니야. 그럼 나는 누구지? 그때였습니다. 병원 근처를 지나가는데 상가 2층에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대성골드바 금색 글씨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유리문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안전한 노후 자산 관리, 지역 복지센터 후원. 기업 사진 속에는 중년 남성이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착한 가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지센터를 후원하는 곳이라니 믿을만 하겠지.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 간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골드바, 금 투자, 안전한 자산 관리, 그 단어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금 투자. 어떻게 생각해? 아내는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금이요? 위험하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 저도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나 코인보다는 안전하지 않을까? 실물이잖아.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요. 너무 큰 돈은 넣지 말고요. 알았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일단 알아나 보자. 뭐가 있는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퇴직 후 처음으로 도서관에 가봤습니다. 30년간 회사만 다니다 보니 도서관이 이렇게 조용한 곳인지 몰랐어요. 투자 관련 서가를 찾았습니다.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죠. 은퇴 후 자산 관리, 노후 재테크, 안전한 투자 가이드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서 읽기 시작했죠. 주식 챕터가 나왔어요. 2022년 코스피 30% 폭락이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다음 챕터는 부동산이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전세 사기 급증 이런 단어들이 가득했어요. 이것도 아니구나 싶었죠. 그러다 금 투자 챕터를 펼쳤습니다. 눈길이 멈췄어요. 2020년 이후 금값 40% 상승, 전쟁과 경제 불안 시 안전 자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으로 적기 시작했어요. 금은 실물 자산이다. 인플레이션에 강하다. 역사적으로 가치가 유지된다. 이런 내용들을 빼곡히 적었습니다. 2시간을 앉아서 읽었어요. 금 투자 방법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금 적립식 펀드, 금 통장, 실물, 금 구매, 금 ETF 다양했죠. 하지만 수익률이 문제였습니다. 대부분 연 5에서 7% 정도였어요. 은행보다는 낮지만 아내 치료비를 생각하면 부족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박재우의 SNS를 열어봤습니다. 최근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죠. 요즘 금 투자 대세, 안전하면서도 수익 괜찮음, 짧은 글이었지만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어요. 다들 부러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며칠간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한국금거래소,
골드뱅크 여러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하지만 뭔가 아쉬웠습니다. 수익률이 너무 낮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 병원 진료 날이었어요. 병원 근처에 차를 세우고 함께 걸어갔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저기 약국에 들러야 해요. 알았어. 저는 밖에서 기다릴게. 그렇게 대답했어요. 약국 앞에서 기다리는데 맞은편 상가가 보였습니다. 2층에 금색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대성골드바. 며칠 전 산책 중에 봤던 그곳이었습니다. 유리문을 자세히 봤어요. 포스터가 여러 장 붙어 있었습니다. 안전한 노후 자산 관리, 금 투자 전문, 20년 전통, 지역 복지센터 후원 기업, 그런 문구들이었죠. 20년 전통이면 오래됐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복지센터도 후원하고 사진 속 남성이 아이들에게 책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아내가 약을 사들고 나왔습니다. 기다렸어요. 네, 여보, 저기 좀 볼까요? 제가 대성골드바를 가리켰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금은방인가 봐요. 뭐 볼 일 있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들어가 봐요.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도 금반지 하나 있는데 시세나 알아볼까? 그렇게 우리는 대성골드바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올라 2층 문 앞에 섰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갈까? 아니면 들어갈까? 아내가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은은한 조명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년 남성이 책상에서 일어나 다가왔어요. 환한 미소였습니다. 금반지 시세 좀 알아보려고요.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보여주세요. 아내가 가방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남성이 루페로 자세히 살펴봤어요. 14K 금이네요. 요즘 시세로는 이 정도입니다. 종이에 숫자를 적어줬습니다. 생각보다 낮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남성이 웃었어요.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도 세공비 빼면 그래요. 대신 금괴나 금화는 다릅니다. 금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성이 저를 쳐다봤어요. 내 순금 금괴는 세공비가 없어서 시세 그대로예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금 투자 상담도 하나요? 남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죠. 앉으시겠어요? 소파를 권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앉았어요. 남성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대성골드바 대표 노광달입니다. 명함을 받았습니다. 뒷면을 봤어요. 한국금거래협회 정회원이라는 문구가 박혀 있었습니다. 협회 도장도 찍혀 있었죠. 커피를 내왔습니다. 두 분 금 투자에 관심 있으세요? 노광달이 물었습니다. 네, 알아보는 중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퇴직금을 어떻게 굴릴까 고민 중이거든요. 노광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많이 오십니다. 은행 이자로는 답이 안 나오시죠?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맞아요. 2%로는 너무 적어서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노광달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저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간 금값 추이였어요. 보세요. 2015년 온스당 1,050달러였습니다. 2023년 현재 2,050달러, 거의 2배예요. 손가락으로 그래프를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금을 사서 보관만 하면 수익이 얼마나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노광달이 웃었어요. 보통 금 투자는 그렇죠. 금값 오르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릅니다. 제 귀가 쫑긋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노광달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골드 리스 프로그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설명해 드리죠. 노광달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금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본사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죠. 그 금을 담보로 귀금속 도매상들에게 단기 대여를 해줍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나누는 겁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의심스러웠어요. 노광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금속 도매상들은 항상 단기 자금이 필요합니다. 금을 담보로 빌리면 이자를 내죠. 은행 대출보다 빠르고 간편하거든요. 저희는 그 중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은행 같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노광달이 웃었어요. 은행도 예금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 말에 조금 납득이 갔습니다. 그럼 수익률은요? 연 10% 정도입니다. 노광달이 대답했습니다. 10%? 제 가슴이 쿵했습니다. 은행의 5배였어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아내도 따라 일어났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노광딸이 명함을 한 장 더 건넸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어때요? 믿을만해 보여요? 잘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연 10%, 1억이면 1년에 1,000만 원, 한 달이면 83만 원 정도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그날 밤 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0%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인터넷으로 골드리스를 검색했어요. 하지만 정보가 많지 않았습니다. 몇몇 투기만 보였을 뿐이었죠. 결국 다시 대성골드바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아내 몰래였습니다. 일단 제대로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노광딸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김 선생님. 생각하셨어요? 김이 아니라 임입니다. 제가 정정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임 선생님. 노광딸이 웃으며 사과했어요.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얼마든지요. 노광딸이 커피를 내왔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질문들을 꺼냈어요. 혹시 금을 직접 볼 수 있나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하죠. 노광딸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돈으로 사는 건데 당연히 보여드려야죠. 그럼 언제 볼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겠어요? 노광딸이 시계를 봤어요. 오우라 금고 관리자가 있을 겁니다. 정말요? 제가 놀랐습니다. 그렇게 빨리 보여줄 줄 몰랐거든요. 제 차로 모시겠습니다. 노광딸이 차 키를 들었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컸어요. 알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광딸의 차는 깨끗한 중형 세단이었습니다. 차에 타자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났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인천 쪽이었습니다. 작은 빌딩 앞에 차를 세웠어요. 3층짜리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 안내판이 있었어요. 대성골드바 프라이빗 금고 지하 1층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어요. 문이 열리자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보안 게이트가 보였어요. 노광딸이 카드를 찍었습니다. B 게이트가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꺼운 철문이 앞에 있었습니다. 관리 직원 한 명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노광딸이 말했습니다. 임성훈 고객님 금고 견학 왔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직원이 기록하더니 지문 인식기를 가리켰습니다. 지문을 찍었습니다. 직원이 철문 잠금 장치를 풀었어요. 무거운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금괴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십 개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진짜 금이 저렇게 많이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이 장갑을 꼈습니다. 임성훈 고객님 시연용으로 500g 준비했습니다. 케이스를 하나 꺼냈어요. 케이스가 열렸습니다. 금괴 하나가 붉은 벨벳 위에 놓여 있었어요. 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만져보세요. 노광딸이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어요. 금괴를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했어요.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었습니다. 500g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현재 시세로 약 5천만 원어치입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5천만 원 손에 든 이 작은 금속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걸 제 명의로 보관하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광딸이 대답했어요. 봉인 작업도 고객님 앞에서 진행합니다. 영상도 남기고요. 영상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보관 증거용입니다. 나중에 USB로 드려요. 노광딸이 설명했습니다. 직원이 라벨 프린터를 가져왔습니다. 임성훈 고객님 성함 맞으시죠? 네,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린터에서 라벨이 나왔습니다. 제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임성훈 고객님 KKK 777. 노광딸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상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비췄어요. 임성훈 고객님 500g 금괴 보관 시작합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카메라가 금괴를 클로즈업 했어요. 라벨을 케이스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투명 봉인 테이프로 감쌌어요. 이제 아무도 못 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케이스를 금고 안에 넣었습니다. 철컥 금고 문이 닫혔어요. 영상 촬영 종료. 노광딸이 말했습니다. 며칠 안에 USB 보내드리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노광딸이 물었어요. 어떠세요? 안심되시죠? 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면 믿을 만한 것 같습니다. 노광딸이 웃었습니다. 저희는 투명하게 운영합니다. 고객님 재산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실물을 봤어. 금고도 확인했고 보안도 철저하고 영상까지 찍었잖아. 이 정도면 안전하지 않을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요? 물었습니다. 잠깐 나갔다 왔어. 얼버무렸어요. 아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켰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5천만 원 투자하면 연 10%, 1년에 500만 원, 한 달이면 40만 원 정도.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치료비를 생각하면 부족했어요. 1억이면 한 달에 80만 원 정도. 그것도 부족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일단 5천만 원만 시작해볼까? 테스트 삼아서. 이틀 뒤 택배가 왔습니다. 검은 봉투였어요. 열어보니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금 감정서, 보관증, 그리고 USB 하나.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동영상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제가 나타났습니다. 금고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직원이 금괴를 봉인하는 장면도 선명했습니다. 임성훈 고객님, KKK 777. 그 문구가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됐습니다. 영상을 멈췄습니다. 다시 재생했어요. 또 멈췄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하지 않은가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금 투자 좀 해볼까 해.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금이요? 진짜 하려고요? 응, 알아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 USB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실물도 확인하고 영상도 남기고 아내가 영상을 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물었어요. 얼마나 투자할 건데요? 일단 5천만 원만 테스트로. 제가 대답했습니다. 5천만 원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너무 큰 돈 아니에요. 퇴직금이 1억 5천인데 5천은 3분의 1이야. 나머지는 안전하게 은행에 둘게. 설득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결정 따를게요. 하지만 조심해요. 고마워.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은행에 갔습니다. 5천만 원 이체 부탁합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어요. 금액이 큰데 확인 한 번 더 하시겠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인생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광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임 선생님, 금 구매 완료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금고 방문 가능하세요? 가능합니다. 즉시 대답했어요. 오후 2시에 만났습니다. 다시 노광딸의 차를 탔어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지하 금고로 내려갔죠. 이번에는 절차가 더 정식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지문도 다시 등록했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직원이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금괴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임성훈 고객님, 500g입니다. 직원이 저울에 올렸어요. 정확히 500g이라고 표시됐습니다. 순도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99.9 파인 골드입니다. 직원이 감정서를 보여줬어요. 한국금거래소 공식 감정서였습니다. 만져봐도 되나요? 허락을 구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직원이 장갑을 건넸어요. 장갑을 끼고 금괴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묵직했어요. 이게 내 거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봉인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노광딸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라벨이 출력됐습니다. 임성훈 고객님, KKK 777 2023년 8월. 제 이름과 날짜가 선명했어요. 케이스에 라벨을 붙였습니다. 투명 봉인 테이프로 꼼꼼히 감쌌어요. 이제 뜯으면 흔적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금고에 넣었습니다. 철컥, 문이 닫혔어요. 영상 촬영 종료합니다. 노광딸이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내일부터 운용에 들어갑니다. 노광딸이 대답했습니다. 한 달 후 첫 배당금 들어갑니다. 한 달 후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매월 15일입니다. 5천만 원이시니까 월 40만 원 정도 입금될 겁니다. 노광딸이 계산해 줬어요.
40만 원, 그 숫자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어요. 끝났어. 다음 달부터 매달 40만 원씩 들어온대. 정말요? 아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계좌 확인해 보면 알 거야. 제가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9월 15일이었어요. 아침부터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오전에는 알림이 없었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3시쯤이었을까요? 딩동 알림이 울렸습니다. 휴대폰을 열었어요. 입금 41만 원 대성 골드바 수익 배당.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어요. 정말로 입금돼 있었습니다. 여보, 거실로 뛰어나갔어요. 아내를 불렀습니다. 왜 그래요?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거 봐.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진짜 들어왔어. 아내가 화면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정말 들어왔네요. 그렇지, 믿을만하지. 제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안전해. 실물도 있고 매달 돈도 들어오는데. 두 번째 달이 왔습니다. 10월 15일 또 정확히 41만 원이 입금됐어요. 세 번째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월 15일 어김없이 입금됐습니다. 세 달 연속이었어요. 총 123만 원을 받았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5배 이상이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5천만 원에 월 40만 원, 그럼 1억이면 월 80만 원. 아내가 물었습니다. 뭐 계산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전부를 넣으면 월 120만 원, 1년이면 1,400만 원 정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후 노광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투자금 좀 늘리고 싶은데요. 얼마나 생각하세요? 노광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1억으로요? 제가 대답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노광딸이 말했습니다. 임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축하요? 무슨 축하를 말하는 거죠? 1억 이상 고객님은 VIP로 전환됩니다. 노광딸이 설명했어요. VIP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VIP 고객님은 특별 우대 조건입니다. 연 12% 고정이에요. 12%?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도 좋았는데 12%라니? 그럼 월 1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계산이 빠르게 됐습니다. 정확히 100만 원입니다. 노광딸이 대답했어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남은 퇴직금 1억을 넣기로요. 다음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투자금 좀 더 늘리려고. 얼마나요? 아내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1억으로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1억이요?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퇴직금 전부잖아요. VIP가 되면 12%야. 월 100만 원씩 들어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아요. 아내가 걱정했어요. 위험하지 않아.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달 동안 한 번도 안 밀린 거 봤잖아. 금고도 확인했고.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당신 결정 따를게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 갔습니다. 1억 원 이체합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금고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1kg 금괴 하나가 추가됐어요. 봉인 작업도 똑같이 진행됐습니다. 영상을 받았습니다. USB에 저장했어요. 밤마다 한 번씩 재생해서 봤습니다. 안심이 됐습니다. 이제 1억 5천만 원어치 금이 제 명의로 보관돼 있어 안전해. 12월 15일이 왔습니다. 통장에 100만 원이 입금됐어요. 정확히 100만 원.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봐, 100만 원 들어왔어. 아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 들어왔네요. 그렇지, 이제 믿어. 제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 100만 원도 좋지만 더 늘리면 어떨까? 계산기를 또 꺼냈어요. 3억이면 월 300만 원. 그 숫자가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돈이 없었거든요. 퇴직금은 전부 넣었으니까. 그때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세입자 보증금 2억 원.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건 남의 돈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2억 원, 월 200만 원, 1년이면 2,400만 원. 세입자 전세 만기가 1년 후였습니다. 그때 돌려주면 되잖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죠. 1년만이야. 1년 후에 돌려주면 돼. 결국 노광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중간에 인출도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노광딸이 즉시 대답했어요. 고객님 금이니까 언제든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1년 후에 인출해도 되나요?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인출하신 부분은 운용에서 제외되니까 배당은 중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언제든 찾을 수 있다니 그럼 안전하잖아. 결국 결심했습니다. 세입자 보증금 2억 원을 투자하기로요. 아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세입자 보증금으로 1년만 투자하려고?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그건 안 돼요. 남의 돈이잖아요. 1년 후에 전세 만기야.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때 찾아서 돌려주면 돼. 만약에 문제 생기면요. 아내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제 없어. 제가 강하게 말했어요. 언제든 찾을 수 있대. 사장님한테 확인했어.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보, 아내는 손을 잡았어요. 당신 치료비 걱정돼서 그래.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어.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며칠 후 2억 원이 이체됐습니다. 퇴직금 1억 5천에 세입자 보증금 2억까지 합쳐서 총 3억 5천만 원이 투자됐어요. 노광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임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또 무슨 축하요? 제가 물었어요. 3억 이상은 VVIP 등급입니다. 노광딸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연 15% 고정입니다. 15%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월 437만 원 정도 되십니다. 노광딸이 계산해 줬어요. 437만 원, 그 숫자에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우 말을 꺼냈어요. 금고 방문 일정 잡으시죠? 노광딸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2kg 금괴가 추가됐어요. 봉인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영상을 받았어요. 집에 와서 여러 번 재생했습니다. 임성훈 고객님 금괴 총 3.5kg 화면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3.5kg 시가로 3억 5천만 원어치 모두 제 명의였어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나도 이제 투자자구나. 박재우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1월 15일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오후 3시쯤 알림이 왔어요. 딩동.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입금 437만 원 대성 골드바 수익 배당. 손이 떨렸어요. 437만 원, 한 달 월급이 이 정도였는데.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여보 들어왔어. 437만 원. 아내는 또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화면을 봤어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제 걱정 덜었지. 제가 웃었어요. 치료비 충분히 낼 수 있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여보 그래도 조심해요. 알았어.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성공한 거야. 저녁에 박재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우야 나도 투자 시작했어. 금 투자. 곧 답장이 왔어요. 오 팀장님 대박이시네요. 금 요즘 괜찮죠? 웃음이 났습니다. 재우한테 뒤처지지 않아. 나도 할 수 있어. 두 번째 달이 왔습니다. 2월 15일 또 정확히 437만 원이 입금됐어요. 세 번째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월 15일 어김없이 들어왔습니다. 석 달 동안 총 1,311만 원을 받았어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통장을 봤습니다.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아내는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정말 잘 된 것 같네요. 그렇지 제가 웃었어요. 이제 우리 노후 걱정 없어. 하지만 아내는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동네 슈퍼에 갔어요. 계산하는데 뒤에서 누가 불렀습니다. 성훈이 형, 돌아보니 옛날 회사 후배였어요. 오 진수야,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형 요즘 뭐 하세요? 진수가 물었어요. 집에서 쉬고 있어. 대답했습니다. 퇴직금 어떻게 하세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금 투자 좀 하고 있어. 오 금이요? 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요즘 금 괜찮다던데요? 응 나쁘지 않아. 웃으며 대답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남들한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아내는 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진수 만났어. 투자 얘기했더니 부러워하더라.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도 또 437만 원이 입금됐어요.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매달 15일이 기다려졌어요. 통장 잔액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투자 전에는 거의 비어있던 통장이었는데 이제는 몇 천만 원이 쌓여 있었어요. 노광딸에게 감사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노후 걱정 덜었습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임 선생님이 현명한 선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아내는 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여보, 아내는 말했습니다. 요즘 마음이 편해 보여요. 그래, 웃으며 대답했어요. 돈 걱정이 덜하니까.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믿지는 마요. 왜 자꾸 그래?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벌써 넉 달째 잘 들어오잖아.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어요. 아내는 왜 자꾸 불안해할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한 걱정이야. 실물도 있고 매달 돈도 들어오는데. 계산기를 또 꺼냈어요. 1년이면 5,200만 원 정도, 2년이면 1억이 넘어. 그 숫자를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한 결정이야.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금괴들이 반짝이는 꿈이었어요. 제 이름이 새겨진 라벨들,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 행복한 꿈이었어요. 다음 달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으니까요. 5월이 왔습니다. 5번째 배당일이었어요. 5월 15일 아침부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10시, 11시, 정오, 알림이 없었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2시, 3시,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이상했어요. 항상 3시쯤 들어왔는데 4시가 됐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노광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아, 임 선생님. 노광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배당금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노광딸이 웃었어요. 오늘 은행 전산 작업이 있어서 좀 늦어질 겁니다. 은행 전산 작업이요? 되물었습니다. 네, 내일 아침까지는 들어갈 겁니다. 걱정 마세요. 노광딸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금 불안했지만 믿기로 했어요. 은행 전산 작업이면 그럴 수도 있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5월 16일 일찍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알림이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기다렸습니다. 10시, 11시, 정오, 여전히 조용했어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노광딸의 번호로 연결음이 울렸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안 받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배당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금 표시가 뜨지 않았어요. 대성골드바 매장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신호음만 계속 울렸어요.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상해. 연락이 안 돼. 아내는 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매장도 안 받고 사장님도 안 받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장 가봐요. 아내가 말했어요. 옷을 급히 입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병원 근처 상가로 향했습니다. 2층 계단을 뛰어 올라 대성골드바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유리문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유리의 얼굴을 바짝 댔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진열장도 책상도 모두 사라졌어요. 벽에 걸려있던 사진들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문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임시 휴업, 임시 휴업. 그 두 글자를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본사가 떠올랐습니다. 인천에 있는 금고, 그곳으로 가야 해. 택시를 잡았어요. 인천으로 가주세요. 운전사에게 말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40분쯤 걸렸을까요? 회색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이 텅 비어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일 오후인데.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에 섰어요. 안내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없었어요. 대성골드바 프라이빗 금고 안내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지하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폭도로 나왔어요. 보안 게이트가 보였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카드를 찍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철문 앞으로 갔습니다. 굳게 닫혀 있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있습니까? 소리쳤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옆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직원 한 명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요. 급히 물었어요. 금고 운영하던 회사 어디 갔는지 아세요? 직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 거기요. 며칠 전에 나갔어요. 며칠 전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틀 전에 트럭 와서 다 실어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저도 이상하다 싶었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나가더니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문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3억 5천만 원, 제 퇴직금, 세입자 보증금 모두 여기 있었는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누르지 못했어요. 경찰에 신고합니다. 겨우 말을 꺼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가까운 경찰서로 오시겠어요?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민원실에 들어갔어요. 형사 한 명이 저를 맞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금 투자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말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앉으세요. 형사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조사실로 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어요. 노광딸이라는 사람 아시죠?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대성골드바 사장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진 여러 장이 나왔어요. 노광딸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달랐어요. 노광딸, 강민수, 서준호, 여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부 가명입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이 사람 전과 구범입니다. 전과 구범, 그 말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능사기 전문이에요. 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형사가 파일을 넘겼어요. 초반에는 진짜 금을 보여줍니다. 신뢰를 쌓는 거죠. 일부 고객에게는 실제로 금을 인출해 줍니다. 선생님처럼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 금은 어디서 구한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절도품이거나 가짜입니다.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진짜 금고는 연출용이고요. 연출용이요? 되물었습니다. 네, 고객들 보여주기 용입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상도 편집하고 보관증도 위조하죠. 그럼 제가 본 금괴들은 말이 끊겼습니다. 대부분 가짜였을 겁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몇 개만 진짜고 나머지는 도금이거나 텅스텐이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초반 배당은 돌려막기입니다. 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고객 배당을 주는 거죠. 어느 순간 잠적합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현재 신고 접수된 피해자는 10명이 넘습니다. 형사가 파일을 보여줬어요. 피해액은 42억 원 정도. 42억, 그 숫자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선생님은 얼마나 투자하셨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3억 5천만 원입니다. 겨우 대답했어요.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록하겠습니다. 혹시 찾을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제 돈을?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조사에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USB 영상 모두 제출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조사가 끝났어요. 집에 연락이라도 하세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내는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아내는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경찰서야.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기당했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뭐라고요? 아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노광딸이 사기꾼이었어. 전과 구범이래. 말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럼 돈은? 아내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날아갔어. 3억 5천 전부.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세입자 돈도요? 아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해요, 어떡해. 계속 중얼거렸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댔어요. 30년을 일해서 모은 돈이 한순간에. 그날 밤 우리는 거실 바닥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뉴스에 대선 골드바 사건이 보도됐어요. 저녁 6시 뉴스였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는데 익숙한 화면이 나왔어요. 금 투자 사기로 15명이 40억 원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화면에 굳게 닫힌 대선 골드바 매장이 비쳤어요. 기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60이 넘은 은퇴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일부는 세입자 보증금까지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세입자 유광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집주인님, 유광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겨우 대답했어요. 전세 만기가 다음 달인데요. 유광호가 말했습니다. 이사 준비해야 해서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주인님, 유광호가 다시 불렀어요. 죄송합니다.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 있으세요? 유광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사정이 생겨서요. 얼버무렸습니다. 사정이요? 유광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도 이미 계약금 넣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빨리가 언제인데요? 유광호가 따졌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법무법인 최영진 변호사 사무소였어요. 손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뜯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어요.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7일 이내에 반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반환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아내는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내용 증명을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할 거냐며 아내가 물었고 저는 모르겠다고만 대뇌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조용히 저에게 집을 그냥 팔자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부모님 유산이기에 집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솔직히 떠오르지 않았어요. 며칠간 고민했지만 결국 답이 없었죠. 부동산에 갔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성훈 씨, 어쩐 일이세요?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부동산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입자 문제 들었어요. 뉴스 봤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뉴스에 나온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 시장이 안 좋아요. 부동산 사장이 말했습니다. 금리도 높고 거래도 거의 없고요. 그래도 팔아야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세가 4억 정도인데 부동산 사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금매로 하면 3억 5천 정도. 3억 5천이요? 그럼 세입자 돈 주고 1억 5천이 남는구나. 그것도 빨리 나가면요. 부동산 사장이 덧붙였습니다. 요즘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빨리 내놓아 주세요. 부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어요. 아무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내용 증명에 적힌 7일이 지났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소송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애원했어요. 집 팔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라면을 사러요. 계산하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뉴스에 나온 사람 아니야?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맞아, 세입자 돈까지 날렸다던데. 다른 목소리였어요. 귀가 따가웠습니다. 급히 계산하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내는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는을 불렀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미안해,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아내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며칠 후 드디어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3억 5천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답했어요. 진행해 주세요. 계약일이 잡혔습니다. 부동산 사무실로 갔어요. 매수자는 40대 부부였습니다. 인사를 나눴어요. 계약서가 펼쳐졌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부모님, 죄송합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계약이 끝났습니다. 돈이 들어왔어요. 세입자 유광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보증금 준비됐습니다. 다음 날 유광호가 왔습니다. 2억 원을 이체했어요.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광호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3억 5천만 원을 잃고 집까지 팔아서 남은 돈 1억 5천만 원.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는가 옆에 앉았어요. 여보, 아내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석 달 후면 이 집도 떠나야 했어요. 62살, 집도 없고 일도 없고 이제 뭘 하며 살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눈물만 흘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에서 택배가 왔어요. 보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검은 봉투였어요. 열어봤습니다. 케이스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금괴 2개가 놓여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손이 떨렸어요. 금괴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어요. 순도 각인이 보였습니다. 99.9. 이게 내 금인가? 돌아온 건가? 희망이 생겼어요. 급히 옷을 입었습니다. 귀금속 감정소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금 감정 부탁드립니다. 케이스를 올려놓았습니다. 감정사가 금괴를 꺼냈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살펴봤습니다. 저울에 올렸어요. 정확히 2kg입니다. 무게는 맞네요. 그럼 진짜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감정사가 루페를 꺼냈습니다. 표면을 자세히 봤어요. 순도 각인을 확인했습니다. 시리얼 넘버를 노트에 적었어요.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손님, 감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시리얼 넘버가 이상합니다. 감정사가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감정사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경찰청 절도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빨간 글씨로 경고 표시가 떠 있었어요. 작년에 부산 귀금속 도매상에서 도난당한 금괴입니다. 감정사가 설명했습니다. 도난당한 금괴요?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절도품입니다. 감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도는 진짜지만 손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럼 이건 말이 끊겼습니다.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감정사가 말했어요. 규정이에요. 손님 괜찮으세요? 감정사가 물었습니다. 의자를 잡고 겨우 앉았어요. 감정사가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형사 2명이었어요. 다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에 앉았어요. 이 금괴 어디서 받으셨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집으로 택배가 왔습니다. 대답했어요. 보낸 사람은 없었고요. 노광딸이 보낸 걸로 추정됩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어요. 왜 절도품을 보내는 거죠?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절도품 소지로 연루시키려는 거죠. 그럼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절도품 소지 혐의로요?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제 금인 줄 알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거쳐야 해요. 금괴는 증거물로 압수됐습니다. 몇 시간 후 조사가 끝났어요. 혐의 없음 처리됐지만 금괴는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원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는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내는가 물었습니다. 진짜 금이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절도품이었어. 뭐라고요? 아내는가 입을 막았습니다. 부산에서 훔친 금이래 말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럼 우리 돈은? 아내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없어. 고개를 저었어요. 금괴마저 빼앗겼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는도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월세 원룸을 구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이사 날이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30년을 살던 집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현관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인생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방이 너무 좁았어요. 아내는 말없이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다른 건물 벽만 보였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라면을 끓였어요. 아내는와 마주 앉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지만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보, 아내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62살에 1억 5천만 원,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은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며칠 후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새벽 배달, 경비, 청소, 그런 일들이었어요. 새벽 배달에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봤어요. 나이가 많으신데 괜찮으세요? 사장이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배달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추웠어요. 첫 배달지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섰어요. 30년 전 제가 살던 아파트와 비슷했습니다. 문득 그때가 떠올랐어요. 젊었을 때, 희망이 있었을 때, 배달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팀장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옛날 회사 후배 진수였어요. 진수야,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팀장님 지금 뭐 하세요? 진수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배달 좀 하고 있어.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 먼저 갈게.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셨어요. 아내는가 말했습니다. 응,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이 더 깊어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이게 나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와 마주 앉았어요. 여보, 제가 말했습니다. 네, 아내는가 고개를 들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또 울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빛이 너무 따가웠습니다. 62살, 모든 걸 잃었지만 살아야 했어요.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 세입자 보증금 2억 원, 그리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까지 총 5억 원이 넘는 돈이 6개월 만에 사라졌어요. 제가 받은 금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제 것이 아니었어요. 남에게서 훔친 절도품이었죠. 저를 속인 건 노광딸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 욕심이었어요. 후배 박재우보다 뒤처지기 싫다는 자존심, 아내는 지켜야 한다는 조급함, 그리고 쉽게 벌 수 있다는 환상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첫째, 금 거래 허가증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조차 위조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국금거래협회 정회원 도장도 가짜일 수 있어요. 둘째, 내 손에 없는 금은 내 것이 아닙니다. 금고에 보관했다는 말을 믿지 마세요. 보관증과 영상도 모두 조작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지만 그것도 연출이었어요. 셋째, 금에서 이자가 나온다는 말 자체가 이미 거짓입니다. 금은 금고에서 새끼를 치지 않습니다. 골드 리스, 금 담보 대여, 이런 그럴듯한 말에 속지 마세요. 넷째, 남의 돈은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세입자 보증금은 남의 인생입니다. 잠깐만 빌린다는 생각이 평생의 빚이 됩니다. 다섯째, 선한 이미지로 포장한 사기꾼을 경계하십시오. 복지센터, 후원, 지역 봉사, 이런 것들도 모두 신뢰를 쌓기 위한 연출일 수 있어요. 여섯째, 초반 배당이 들어온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돌려막기입니다. 새로운 피해자의 돈으로 기존 피해자에게 주는 거예요. 일곱째, 언제든 찾을 수 있다는 말을 믿지 마세요. 그것도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쉬운 돈은 없습니다. 은행 이자 5배, 10배를 준다는 말은 모두 사기입니다. 저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법을 어긴 적 없었어요. 그런 제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처럼 인생을 잃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경고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